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아주 기가 막힌 일을 겪었던 하나의 엄마입니다. 모든 일이 지나고 난 지금에도 아직도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나는 듯해요. 평소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잘 듣는 애청자로서 저보다도 더한 사연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도 저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써보게 되었네요. 제 삶도 참 돌이켜 생각해보아도 기구했거든요. 저는 저희 20대를 전부 한 남자와 연애를 하며 보냈어요. 그 사람은 대학 선배로 제 20대의 추억은 전부 그 사람과의 추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희는 무려 8년을 연애했고 그 끝은 그 남자의 바람으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남자와 제가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저를 1년 동안이나 속이고 바람을 피워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웠어요. 모진 말들을 하며 이별을 했음에도 좀처럼 상처가 회복이 되질 않더군요. 당연히 주변의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었고 그건 제 대학 동기이자 직장 동료인 제 단짝 친구 예슬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친구 예슬이는 저의 모든 연애사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힘들어하던 저를 엄청나게 걱정했어요. 매일 퇴근하고 저녁밥을 같이 먹고 집에 보내주고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남자를 여러 명 소개시켜주기도 했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소개팅 한 번 더 해. 내가 이번에는 진짜 너랑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으로 준비했어. 마음은 알겠는데 이번이 벌써 4번째야. 이제 그만 만나면 안 될까? 남자친구 그런 거 없이도 활기차게 잘 살아볼게. 내가 예슬이 널 봐서라도 행복하게 지내볼게. 정말이야. 참네. 그런 애가 얼굴은 맨날 팅팅 부어가지고 온몸에 힘 하나 없이 그러고 다니니? 남자가 뭐 별거야? 사랑으로 받은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된다더라. 소개팅은 어차피 잘 될 확률 거의 없고 그냥 다다익선이니까 부지런히 나가봐봐. 그냥 밥 한 끼 맛있는 거 먹는다 생각하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고마운 친구였네요. 그 당시에도 고마운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것보다 부담스럽고 귀찮다는 생각이 더 컸거든요. 어쨌든 그 친구는 저에게 총 6명의 남자를 소개해줬고 그중 5명의 남자와는 커피 한 잔만 겨우 마시고 헤어지곤 했어요. 8년간의 사랑을 배신한 전남친 때문에 도무지 그 누구에게도 정이 가질 않더라고요. 마음이 요만큼도 열리지가 않았죠. 하지만 6번째 남자, 제 남편은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저보다도 더 딱딱한 표정을 하고 나오더니 처음부터 저에게 결혼 계획이며 자녀 계획을 줄줄이 읊는 것이었어요. 본인의 가정사까지도요. 저는 결혼은 일찍 할수록 좋아요. 초면에 이런 말씀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결혼하면 아내는 무조건 집에서 쉬었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많이 낳을 생각이거든요. 무조건 2명 이상이요. 제가 연봉이 2억 조금 넘는데 그 정도면 4인 가족 먹여 살리는 건 문제 없을 겁니다. 아, 네. 사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 뒤로 엄마랑 둘이 살아왔는데 제가 외동이다 보니까 집안이 아무래도 적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북적이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오랜 꿈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결혼도 안 하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런 분들의 생각은 존중합니다. 각자 자기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제 꿈이 있는지라 만약 영경 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서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미리 처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네, 그렇군요. 만나자마자 자기 얘기를 주르륵 늘어놓으니 저는 벙쪄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없이 보고만 있자 남편은 제 의견을 묻더군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더듬거리며 제 평소 생각을 말했습니다. 저는 비혼주의도 아니고 아이를 갖는 것도 좋아요. 저도 외동이라 아들, 딸 낳고 키우는 데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준 씨처럼 연봉 2억 넘게 버시는 분께 제가 어울릴지 모르겠네요. 같은 나이인데 전 아직 일개 사원일 뿐이거든요. 주선자한테 못 들으셨어요. 사실 영경 씨 같은 스타일이 딱 제 이상형이에요. 쌍꺼풀 없이 큰 눈에 구릿빛 피부를 가진 사람이요. 영경 씨 사진 보자마자 제가 먼저 소개해달라고 한 거였어요.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더 예쁘셔서 제가 더 마음이 가기 전에 일부러 제 패를 다 보여드린 겁니다. 혹시 도망치시려면 빨리 도망치시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자세히 보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학창시절이나 대학교 다닐 때 인기가 아주 없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가 절 보고 이상형이라며 들이댈 스타일까진 아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아주 진중한 모습으로 저에게 대시를 했고 이후에 가진 만남에서도 저에 대한 호감을 꾸준히 표시했어요. 그리고 연인이 되고 결혼을 약속하기까지 변함없이 저를 좋아해 주었고요. 처음에는 저에게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호감을 표하는 사람이 처음이라 호기심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점점 알아갈수록 제 남편은 지난 사랑에 대한 상처를 전부 잊게 해주더군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네요. 저희는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서로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결혼관부터 자녀 계획까지 의견이 잘 맞았으니까요. 결혼 소식을 듣자 친정 부모님은 연애 기간도 짧은데 너무 이르게 결정한 거 아니냐며 걱정을 하셨어요. 연애야 너희 둘이 좋으면 그걸로 끝이지만 결혼은 그게 아닌데 좀 더 진득하게 만나보고 결정해도 되지 않아? 둘 다 연애가 처음도 아니고 나이도 결혼할 나이인데 뭐. 너무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 되실 분도 만나봤는데 너무 성격도 좋으시고 날 예뻐하셨어.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래, 네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지. 우린 그저 노파심해. 맞아. 우리 영경이가 어련히 잘 알아봤으려고. 아빠도 엄마도 그냥 영경이 네가 행복하기만 했으면 해서 그래. 알아. 고마워요, 두 분 다.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가 갔지만 저는 걱정시켜드리는 일 없을 거라며 두 분을 안심시켜드렸어요. 실제로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고 저를 버선발로 맞이하셨거든요. 어머, 네가 영경이구나. 어서 와. 아우, 우리 태준이가 어디서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데려왔을까? 그러시면서 식사를 할 때도 디저트를 먹으며 담소를 나눌 때도 제 손을 꼭 잡고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셨죠. 너무 큰 환대에 솔직히 당황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도 참 기구한 삶을 사신 분이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8년 차에 겨우 남편을 임신하게 되셨다고 해요. 당시에는 임신에 대한 기준이 지금보다 더 엄격했기에 시어머니는 그 8년의 모진 세월 동안 시집살이를 하며 버티셨다더군요. 더구나 시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는 분이셔서 더더욱 기준이
엄격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을 가졌을 때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했는데 알고 보니 시아버지에겐 이미 5개월 전에 임신한 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내보내려고 준비하다가 시어머니의 임신 사실을 알고 두 집 살림을 하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그걸 10년도 훌쩍 넘기고 나서 알게 되셨다고 해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남편 역시 아버지에게 자신과 동갑인 또 다른 아들이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는데요. 시어머니께는 자식이 남편 하나뿐이었지만 다른 여자에게는 자식이 2명이나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가 하던 사업도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돈까지 많아지게 되었다더군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 시아버지는 굳이 두 집 살림하던 걸 감추지도 사과를 하지도 않은 채 몇 억의 위자료를 껌값처럼 던져주고 떠나버리셨다고 해요. 한순간에 남편이자 아버지한테 버려진 남편과 시어머니한테는 엄청난 상처가 생기게 된 거였죠.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저만 만나면 그간 아들과 둘이서만 살아오면서 딸 같은 며느리를 기다려왔다며 눈물을 훔치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앞으로 정말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네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께 일부러 더 살갑게 하며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준비는 오히려 더 평탄하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친하게 지내니 당연히 상견례 때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저희 부모님도 그제서야 마음을 완전히 놓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결혼식을 맞이했고 신혼 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행복했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이니 뭐니 괜히 몸 힘들게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바로 관두라고 하더군요. 집에서 편하게 태교하면서 육아도 하라고요. 그렇게 배려해 주시니 저야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결혼한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되어도 저희 부부에게 아이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던 것이죠. 처음에는 별 부담 없이 지내던 저희는 결혼 2년차가 되면서부터 슬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점점 저희에게 아이 소식이 없냐며 묻는 횟수가 잦아지셨고요. 너희 아직 아이 소식은 없니? 혹시 시도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어머, 아니에요, 어머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고요. 아니, 혹시나 네가 생각이 바뀐 건 아닌지 하고 말이야. 요즘 야근도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여자가 몸을 소중히 해야 애도 잘 들어서는 법이거든. 네 나이면 이미 노산인데 괜히 일하느라 몸이 무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너는 그런 걱정은 따로 안 하는가 보구나. 야근이라고 해봐야 1~2시간 정도인걸요. 1~2달 정도만 바짝 바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어머님.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고 음식도 균형 맞춰 잘 먹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너무 안 달래면 될 일도 안 돼, 엄마. 너무 다그치지 마. 요즘은 30대 후반, 40대에도 출산만 잘하더만 뭘. 우리 나이에 벌써부터 노산이라는 말을 해. 괜찮아, 괜찮아. 조금 늦어도 난 상관없어. 남편은 점점 조급해하시는 시어머니를 잘 달래주며 중간에서 조율을 잘해줬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좀처럼 마음을 내려놓질 못하시고 조바심을 내시더군요. 그동안 참아오던 게 폭발이라도 했는지 갑자기 저를 닥달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거의 3년이 가까웠을 때의 일이었죠. 그전에도 점점 저에게 직설적으로 말을 하시더니 갑자기 제게 할 말 못할 말 해가시면서 임신을 강요하시는 겁니다.
이번 달도 아직이야? 어떻게 결혼한 지 3년이 다 되도록 임신이 안 될 수가 있어? 너 애초에 임신 가능한 몸인 건 맞니? 어디 하자라도 있는 건 아니냐고. 친정 가서 AS라도 받아올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만. 에휴. 어머님, 그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도 속상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노력은 개뿌리 노력이야. 허구한 날 시도해도 안 되면 되는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아니냐. 너 병원은 가봤어? 시험관이니 뭐니 그런 거라도 시도해볼 생각을 해야지. 멍청하게 앉아서 여직 안 된 임신이 하루아침에 덜컥 되기를 바래. 안 그래도 남편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남편이랑 병원 다녀올 테니 제발 진정 좀 하세요. 우리 태준이는 왜? 우리 아들은 어려서부터 내가 얼마나 귀하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하자가 있을 리 없다. 문제가 있으면 너한테 있겠지. 왜 갑자기 우리 아들을 물고 늘어지니? 그럼 아이는 저 혼자 낳나요? 남자가 불임인 경우도 반이나 돼요, 어머님. 다녀오고 결과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연락하세요. 저한테도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그만하시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은 완벽한데 왜 병원을 데려가냐며 노발대발 난리를 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남편 손을 잡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불임의 원인은 남편에게 있다는 결과가 나오더군요. 임신 가능성은 고작 2%도 채 되지 않는다고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거의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려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어댔어요.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보호해주던 남편도 그때는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군요. 어디서 돌팔이 같은 의사를 만나고 와서 내 아들을 흠집내려고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태준이 입에 들어가는 거라면 하나라도 조심해가며 먹였다. 애가 머리도 출중해서 혼자 명문대도 가고 운동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하자가 있으면 그건 너지. 검사 결과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 의견을 받아와도 어머님 마음대로 해석하실 거면 뭐하러 돈 주고 검사를 받아왔냐고요. 문제를 알았으니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죠. 서로 탓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문제가 왜 우리 아들한테 있냐는 거야. 원래 남자야 몸이 어떻든 밭이 좋으면 씨는 알아서 자라는 법이야. 너 우리 태준이 만나기 전에 지지고 볶고했다던 남자도 있었다지 않았니? 대체 무슨 짓을 어떻게 해놨길래 밭이 이 모양이 됐느냐고. 애초에 그 남자 하나만 만난 건 확실하니? 이 남자 저 남자 아무렇게나 만나고 다녔던 건 아니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세요? 정말 불쾌하네요. 어머님도 같은 여자시면서 어떻게 그딴 소리들을 함부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애당초 아이를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살아가겠다는 건 저랑 남편의 바람이었을 뿐이지 강요사항이 아니었잖아요. 무슨 3대 독자도 아니고 종갓집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임신을 강요하시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아이를 낳을 이유는 없어요. 어머님 손주라면 낳고 싶은 생각도 사라지네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 어디서 함부로 몸 굴리다 온 년이 시애미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아, 좀 그만해. 엄마, 진짜 적당히 좀 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와이프한테 하자가 있다느니 몸을 함부로 굴렸다느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엄마가 이럴수록 나만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잖아. 병원에서 못하러 거짓말을 해. 제발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안 그래도 심란한 우리 둘 괜히 들쑤시지 말고 그만 가. 너 정신 차려. 지금 네 와이프가 중요해? 어떻게든 아이를 먼저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만하라고 진짜. 가 빨리. 뒤늦게 정신을 차린 남편은 시어머니를 만류하며 집 밖으로 끌어내
시댁으로 데려갔어요. 시어머니는 차가 없으셔서 늘 남편이 차로 20분 걸리는 거리를 태워다 드렸거든요. 그동안 저는 거실에 앉아서 한숨 돌리는데 너무 화도 나고 기가 막히기도 해서 머리가 빙빙 도는 것 같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을 그때 처음으로 생생하게 느껴보았네요. 시어머니를 바래다 주고 돌아온 남편은 제 옆에 앉아서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있었어요. 어색한 공기만 감돌았죠. 한 5분쯤 그렇게 있었을까요? 남편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얼마 전에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었어. 작년에 아버지 자식들, 그러니까 내 이복 형제들이 전부 죽었다더라. 다 같이 가족여행을 간다고 해외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사고가 크게 났다는 모양이야. 같이 간 손주들까지 전부 한순간에 가버린 거지. 몇 달이나 지나서 시신을 데려왔는데 그거 보고 아줌마는 혼절하고 그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 일로 더 악화돼서 계속 고생하다가 올해 초에 돌아가셨대. 그렇게 가족들을 다 잃고 나니까 우리한테 연락을 한 거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왜긴 아버지 재산 때문이지. 아버지는 날 싫어해. 옛날에 엄마랑 이혼할 때 내가 엄청나게 욕했거든. 그땐 나도 부모고 자시고 그런 거 눈에 뵈지도 않았으니까. 예전에 나 군대 제대했을 때도 아버지가 한번 연락했었는데 그때도 내가 엄청나게 욕했었어. 그래서인지 나한테는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지만 손주가 있다면 생각이 달라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뭔 소리야. 그래서 어머님 지금 아버님 재산 때문에 나한테 임신하라고 강요하게 되셨다는 거야? 엄마는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아버지는 애 없어도 재산을 주고 싶어 하셔. 자기 핏줄한테 주고 싶어 하시는 건데 나랑 워낙 사이가 안 좋으니 괜히 핑계 대시는 거야. 근데 엄마는 자꾸만 그럴 리 없다고 애가 있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저는 오히려 점점 머리가 차게 식는 것 같았어요. 막 결혼할 때는 우리 예쁜 며느리, 딸 같은 우리 며느리 하더니 결국은 돈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막말을 퍼부으며 임신을 강요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시어머니의 민낯을 알게 되니 아이를 갖고 싶던 생각이 싹 사라지더군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든 아이가 필요하겠네. 시아버지 재산 어마어마한 돈이잖아. 아니야. 나는 당신한테 강요할 생각 없어. 그리고 아버지 재산은 없어도 돼. 이미 돈 잘 벌고 있잖아. 아버지가 정말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 난 그 돈 애초에 필요 없으니까. 엄마 말은 그냥 무시해.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그렇게 말해줬지만 저는 기분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전보다도 더 아이를 가지기가 거북스러워지더군요. 애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임신 여부에 따라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저는 시아버지를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 굳이 있지도 않은 손주 얘기를 꺼내며 꼬장을 부리는 것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원치도 않는 재산 문제로 머리만 더 아파진 저는 한동안은 남편을 쳐다도 보지 못했어요. 전처럼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도 하질 못했죠. 제가 예전과 다르게 말도 없어지고 행동도 차가워진 것을 느꼈는지 남편도 말을 아끼며 제 눈치만 봤죠. 그런데 세상 일 참 희한하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안 되던 임신이 덜컥 되어버린 거예요. 심지어 자연 임신이었습니다. 처음엔 환절기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서
몸살이라도 났나 싶어서 주사를 맞으러 병원을 찾았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였어요. 지나고 나니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당시 저는 기쁜 마음보다는 황당하고 떨떠름한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바라고 바랄 때는 죽어라고 안 되던 임신이 하필이면 임신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 그 타이밍에 되다녀. 어쨌든 남편에게는 이 사실을 알려야 했으니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임신 8주 차라고요. 놀라지 말고 들어. 나 오늘 병원 다녀왔어. 임신 8주 차래. 뭐? 남편은 벙찐 표정으로 저를 돌아봤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으니 남편이라고 오죽했겠어요. 임신 8주 차라고. 나도 당황스럽네. 몸살이라도 걸린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임신이라 그래서. 근데 남편은 저를 가만히 쳐다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질 않더군요. 그러더니 벗어두었던 자켓을 다시 들고 집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10분쯤 후에 온몸에 담배 냄새를 가득 풍기면서 들어오더군요. 그러더니 대뜸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누구예요? 뭐? 아버지 재산 이야기 듣자마자 임신 8주 차라니. 지금 그걸 나더러 믿으라고? 당신 같으면 믿어지겠어?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저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임신했다는 아내한테 내뱉은 첫마디가 누구 애냐는 질문일 수가 있냐고요. 그래, 타이밍이 이상하긴 하네. 근데 사실인 걸 어떡해? 그럼 내가 당신 아버지 재산이 탐나서 어디 나가서 다른 남자라도 만났다는 거야? 병원에서는 임신 확률이 2%도 안 된댔어. 지난 3년 동안 그 2% 근처에도 못 가다가 갑자기 아버지 재산 얘기에 그 확률을 뚫고 임신이 됐다는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가만히 앉아서 그렇구나 하고 있으라는 거야? 그러네. 내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근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애 낳고 나서 유전자 검사라도 해보던지. 그럼 확실해질 거 아니야. 당신 참 뻔뻔하다. 당당한 거지. 난 잘못한 게 없으니까. 저는 일부러 남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제 눈을 피하더니 아예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한테 연락 하나도 하질 않았죠. 제가 먼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이틀 동안 집안에 버려지게 되니 엄청나게 화가 나더군요. 처음에는 남편 입장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도 남편은 들어주지도 않으니 저도 남편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이혼을 생각하게 됐죠. 막말로 남편이 저보다 돈을 잘 벌고 시아버지 재산도 서민인 제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이 맞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집이 가난한 건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동안 착실하게 쌓아온 커리어가 있었고 급여도 많이 오른 상태였던 데다 저희 부모님도 저와 제 아이를 거두어 주실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그깟 친자 검사 따위 100번이라도 받아줄 수는 있었지만 예초에 그런 더러운 누명을 쓰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없는 그 시간 동안 중요한 짐을 친정으로 미리 다 보내고 이혼에 대한 마음을 거의 굳혔어요. 주말이 돼서야 남편은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오더니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꼬라지를 더 보기 싫어서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저것 반찬을 잔뜩 양손에 들고 오시더니 저를 보자마자 당연하다는 듯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어디 가서 애를 배웠니? 넌덜머리가 나더군요. 어디 간 일 없어요. 남편애예요. 참나 웃기는 소리 하네.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임신 가능성 없다 그랬다고 떠들어대더니 이제 와서 남편애를 임신했다고?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얘기하는 거 봐라. 너 정말 보통 아니구나. 엄마 그만해. 내가 말없이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뭐 어찌되었든 일단 됐다. 누구애든 임신했으면 됐어. 일단 네 시애비한테 알리고 나서 다시 얘기해보자꾸나. 알리고 나서 뭘 다시 얘기해요. 애 빌미로 시아버지 재산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머님이 당했던 거 그대로 저한테 돌려주려고요. 어머님이 버려졌던 것처럼 저도 버리겠다 그런 소리예요? 뭐?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남편이 난임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는 검사 결과지도 안 믿던 당신이 내가 친자 검사를 해온다고 한들 그 검사 결과지를 믿을 리가 있겠냐고요. 결국 돈은 돈대로 취하고 당신 남편한테 당했던 것처럼 나한테 그대로 돌려줄게 뻔하잖아요. 너 말 다 했어? 이게 뚫린 입이라고? 어디서 그딴 소리를 내뱉어? 아직 말 다 안 했어요. 저 이혼할게요. 애 낳기 전에 지금 당장이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도 남편도 뚝 멈춰 서서 저를 봤어요. 뭐? 당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할 말은 끝났어. 일주일 내로 도장 찍을 테니 그리 알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당신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애 갖고 장사나 해먹으려는 당신 엄마도 미쳤고 자기 재산 가지고 가족들 간이나 보는 당신 아빠도 제정신 아니야. 당신마저도 나를 안 믿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취급받으면서 이 집에 애를 낳아야 해? 나는 당신들한테 내 결백을 증명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 애 아빠가 누구라고 생각하든 당신들 마음대로 생각해. 확실한 건 이 애 엄마는 나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어. 재산 그딴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난 내 집에서 이 애 낳을 거야. 알아들었으면 이혼 소리에 도장 찍을 준비나 하고 있어. 저는 벼르고 벼르던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말할 거 오히려 시어머니가 와서 한꺼번에 얘기가 되니 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마음이 후련해졌죠.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가져와서 미련 없이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건 저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 당황스럽긴 했어요. 예, 아가, 우리가 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응? 네 말대로 이게 너무 희박한 일이긴 했잖니. 너무 기적 같은 일이라 믿기가 어려웠을 뿐이지 널 의심한 건 아니란다. 그게 누구에든 뭐가 중요하니? 네 말대로 애 엄마는 네가 확실하잖아. 우리 며느리 내가 다 잘못했다. 이 시애미가 다 잘못했어. 우리 며느리 아이면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애 아빠가 누구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추하네요 진짜. 지금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아시기나 해요? 이거 놓으세요. 전 이제 이 제정신 아닌 집안에서 좀 나가고 싶어요.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요. 저까지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2번 다시 이쪽 집안 사람들이랑은 얼굴 보기도 싫네요. 여보, 나랑 한 번만 제대로 얘기 좀 해. 여보. 저는 저를 붙잡고 애원하는 2 사람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와버렸어요. 조금이라도 민기적댔다간 도로 붙잡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친정부모님은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셨어요.
뒤늦게 남편이 친정까지 찾아와 저에게 미안하다며 애원을 했죠.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도 그땐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랬어. 내가 난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데 10년 만에 아버지도 연락도 오고 엄마도 성하시고 하나같이 극단적인 상황만 벌어지니까 나도 그때는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그래도 내가 당신을 그렇게 내버려 뒀으면 안 됐는데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라. 응? 나도 그딴 재산 다 필요 없어. 애 아빠가 내가 아니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거봐. 당신은 지금도 나를 못 믿고 있잖아. 나는 당신 집안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날 믿지도 못하는 당신 옆이라면 더더욱 그런 험한 꼴 겪을 자신이 없어. 그깟 돈 때문에 몸 파는 여자 취급당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다고. 내 마음은 변할 일 없으니까 빨리 도장이나 찍어. 난 더 할 말 없어. 여보, 제발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면서 그렇게 살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제발. 남편은 제 단호한 말에도 좀처럼 갈 생각을 안 하고 버팅기더군요. 그러자 안에서 얘기를 다 듣고 있던 저희 아빠가 구두주걱을 들고 나오셔서 남편을 사정없이 때리며 쫓아냈어요. 너희 시끼, 내가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일이 이 지경이 됐겠어? 이 썩을 놈의 시끼, 네가 처신을 잘 못하니까 사부인도 고삐가 풀려서 내 딸한테 못할 짓 하는 거 아니냐? 네가 뭘 잘했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땡깡을 부려? 당장 썩 꺼져. 우리 딸 아직 안정기에 접어들지도 못했는데 니까짓 게 뭐라고 애를 밖에 세워두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냔 말이야. 당장 꺼져. 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남편은 결국 아빠한테 흠씬 두드려 맞으며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열흘 정도가 지난 후에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더군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남남이 되니 속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저는 그간 쌓아왔던 연차 등 쓸 수 있는 휴가를 최대한 끌어와서 최대한 안정을 취했어요. 임신 초기에 워낙 사건들이 많았어서 아무래도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요. 다행히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할 수 있었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었어요. 제가 먼저 심신이 안정되자 아이 역시 트러블 없이 출산부터 육아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죠. 제가 그렇게 홀로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는 동안 남편은 저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왔어요. 출산을 하기 전부터 아이 양육비라며 과분한 돈을 보내왔죠. 법적으로 지정된 금액이 있는데 그 이상의 돈을 보내왔어요. 제가 그러지 말라고 해도 멈추질 않더군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한테도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메신저로 이런저런 선물을 보내기도 하고 이제라도 이혼을 물을 생각은 없냐면서 정말 징글징글하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출산 후에는 아예 번호를 바꿔버려야 했을 정도로 연락을 많이 했어요. 연락처를 바꿔도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계속 메신저를 보내왔지만 다행히 시어머니한테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죠. 그런데 육아휴직이 끝나고 회사를 다니던 저에게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어요. 직접 얼굴을 본 건 3년 만이었죠. 남편은 최대한 단정하게 꾸민 티가 났는데도 얼굴이 많이 상한 티도 나더라고요. 연락도 없이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저도 조금 놀라긴 했네요. 당황한 티를 숨기고 굳은 얼굴로 왜 왔냐 물으니 남편은 자기한테 딱 2시간만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처 카페로 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무슨 일인데 자리까지 잡고 이야기를 해. 당신한테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었어.
나 예전 일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 엄마는 계속 다른 여자라도 만나보라고 성화신데 나는 도저히 당신 아니면 안 되겠어서 그래. 당신만 허락해준다면 우리 엄마 아버지랑 연 다 끊고 나는 당신만 보고 살고 싶어. 요즘은 두 분 다 얼굴 볼 때마다 돈 얘기밖에 안 하니 나도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부모 자식 연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줄 알아?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데 내가 다시 당신을 믿을 수가 있겠어. 당신이 날 못 믿었던 것처럼 나도 당신 믿는 거 쉽지 않아. 이미 애를 돈벌이 수단으로 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영영 깨진 거야. 내 아들 그냥 당신의 아닌 걸로 하자. 진실 여부가 뭐가 중요하겠어. 이 문제로 몇 년째 실랑이 벌이는 거 그만할래. 나도 지칠 대로 지쳤어. 당신이 그런 마음이라고 해도 나는 당신네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 수없이 말했잖아. 애 때문이 아니야. 정말이야. 물론 내가 당신한테 신뢰를 잃었다는 거 알아. 그래서 오늘 보자고 한 거야. 이번 주 토요일에 여기로 와줄 수 있겠어? 내가 당신 편이라는 거 제대로 보여줄게. 와서 당신이 직접 보고 판단해봐. 내가 한 번 더 믿을 수 있는 놈인지 아닌지. 그러면서 남편은 무슨 식당 명함을 하나 내밀더군요. 딱 봐도 굉장히 고급진 레스토랑인 것 같았어요. 남편은 그날 헤어진 이후에도 저에게 메신저로 장소와 시간을 한 번 더 보내줬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 한 번쯤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안 그래도 남편이 이혼 후 3년 동안 한결같이 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해와서 마음이 약해진 부분이 있기도 했거든요. 남편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은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며 꼭 가야겠냐고 저를 말리셨지만 저는 한 번은 다녀와야겠다고 부모님을 설득시켰습니다.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래도 그 집안이 조금 이상한 집안이어야지. 요즘 세상도 험한데 괜히 이상한 꼴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미리 알아보니까 그 식당 안 그래도 유명한 곳이고 근처에 번화가라 사람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 괜찮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들이라도 심하게 해코지할 사람들은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마. 금방 다녀올게. 남편이 꼭 오라고 했던 그날은 하필이면 저희 부모님이 외부 일정이 잡혀있던 날이었기에 아들을 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데리고 다녀오기로 했죠. 아들을 데려가는 데에서 저도 내심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녹음기도 미리 사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스마트워치로 뭔 일 있으면 바로 경찰서에 전화가 되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채로 남편이 알려준 장소로 갔습니다. 당일날 그 장소에 도착하고 보니 그날은 예전 시어머니의 칠순이었더라고요. 저도 적잖이 당황하긴 했네요. 남편이 1시에 오라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 갔는데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는 룸 안에서는 한창 사람들이 식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순간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곤 절 보고 환하게 웃으며 와줬구나 하더니 절 데리고 그대로 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떨결에 남편에게 손목이 잡혀 아이와 함께 룸 안으로 들어가니 곧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는데요.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친척들과 지인들이 와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옆자리에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가 한 분 앉아 계셨는데 초면이었음에도 그분이 시아버지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저와 제 아들을 보고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너, 내 손주, 내 하나뿐인 손주를 드디어 데려왔구나. 아유, 우리 손주 이리 와. 할미가 한번 안아보자.
저는 기겁을 하며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등지고 아이를 안아들었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저에게서 멀찍이 떼어놓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불렀어요.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똑똑히 말씀드릴 테니까 이제 현실을 좀 직시하시라고요. 여기 이 아이는 우리 가족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온전히 영경이의 아이예요. 남남이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생부인 저도 더 이상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남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지나가던 똥개한테 주던 사회에 환원을 하던 저희랑은 더 이상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당신들 눈치 싸움에 저희 3명은 빼주세요. 더 이상 그 일에 영경이랑 영경의 아들 얘기는 올리지 말고 당신들끼리 알아서 노르란 말입니다. 너 이놈의 자식,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그래? 엄마야말로 제발 정신 차려. 어쩌다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엄마를 보면 더더욱 아버지 재산은 안 받는 게 나아. 사람을 이렇게 망치는 돈이라면 난 필요 없어. 그러자 시어머니는 거의 개거품을 물고 발작을 했어요. 정신 차려 이거사. 이 돈은 원래부터 네 거였어. 네가 태어날 때부터 네 거였다고. 네 아버지가 바람피고 헛짓거리 하는데 쏟아부었던 돈들도 전부 너한테 갔어야 되는 돈이란 말이다. 아, 불쌍한 우리 아들. 아들 대접 한번 못 받아보고.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치는 거예요. 너 대체 무슨 짓을 했어? 우리 아들한테 무슨 소리를 찌꺼렸길래 갑자기 애가 이러냐고? 거지처럼 살 거면 너 혼자 그럴 것이지 왜 불쌍한 우리 아들을 건드리냐고. 내 아들이 너 아니면 아이 볼 여자가 없을 줄 알아? 그만하라고. 다시는 영경이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하지 마. 알겠어? 아버지 돈은 언제나 아버지 거였지. 내 거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이래서 본 내 돈이라고. 엄마 그 욕심 때문에 나는 하나뿐인 아내도 잃었고 아들도 잃었어. 그까지 돈 때문에. 이젠 엄마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을 차례야. 아버지도 똑똑히 들어요. 오늘 이후로 저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전 오늘부로 엄마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저와 제 아들을 데리고 그곳을 나와버렸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남편은 와줘서 고맙다며 이런 꼴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자신이 생각한 최선의 방법은 이것뿐이었다면서 자신은 정말로 부모님과 의절을 했으니 이제 제 선택만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저와 제 아들을 친정까지 태워다 주었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주말마다 저와 제 아들을 보러 놀러오고 있어요. 매번 올 때마다 꽃다발에 화장품에 가방에 애 선물보다도 제 선물을 잔뜩 들고 오길래 그럼 안 만나겠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빈몸으로 오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주말마다 온 지도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희 아들은 아빠와 많이 친해져서 이제는 셋이서 어딜 가든 저희는 영락없는 화목한 가정처럼 보인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은 제 아빠를 붕어빵처럼 닮았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재혼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겠다면서요. 하지만 남편의 변함없는 모습에 사실 저는 고민이 많이 되네요. 친정부모님은 급하게 생각할 거 없다며 저를 말리셨지만 만약 재혼을 할 거라면 적어도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는 하고 싶거든요. 남편만 보면 재결합 쪽으로 마음이 기울다가도 시댁을 생각하면 또다시 가슴이 답답해져서 제 고민이 끝나지가 않네요. 천륜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 남자 한 번 더 믿어도 될까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조언 부탁드리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